귀족의 연인이 되어 돈을 얻고 정치인의 침실에서 정보를 얻고 전쟁 속에서도 기회를 낚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성 패션을 뒤집은 혁명가라는 명예. 오늘은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그녀의 인생은 정말 치열하고 복잡했습니다. 샤넬은 태어날 때부터 집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알베르 샤넬은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옷감이나 물건을 팔던 떠돌이 상인이었고요. 어머니 잔느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가난보다 더 큰 상처는 불안정함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집을 오래 비우셨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샤넬이 겨우 1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평생 마음 깊이 지울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른 곳에 맡기려고 했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샤넬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갈 거라고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샤넬은 두 동생과 함께 수도원에 맡겨집니다. 그 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죠. 어머니를 잃고 순식간에 고아가 된 샤넬. 절망적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며 검소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같은 옷을 입었고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을 했죠. 샤넬은 그 속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느질과 재봉, 두 번째는 심플함과 절제된 디자인이었어요. 수도원 특유의 검은색과 흰색이 주는 단정함에서 배운 미적 감각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술을 배운 샤넬은 18살이 되자 고아원을 떠나 프랑스 물랭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녀가 가진 건 바느질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옷 수선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옷수선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가끔 술집에서 노래도 합니다. 그때 자주 부르던 가사가 누가 내 코코를 봤나요? 였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코코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코코 샤넬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거고요. 그러던 어느 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샤넬 앞에 에티엔 발상이라는 귀족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는 샤넬에게 반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했고 그녀를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갑니다. 샤넬도 이렇게 좋은 별장 오니까 점점 그가 멋지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그녀는 그의 별장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귀족 세계를 처음 경험하게 돼요. 인맥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곤 했죠. 그 별장에 자주 놀러온 남자들 중 한 명이 발상의 절친 보이 카펠이라는 남성이었는데 이 남자가 되게 영국의 신사 스타일이었어요. 지적이기도 하고 말도 잘 타고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한마디로 백마탄 왕자님 같은 존재인 거죠. 이 두 사람은 자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좀 결이 잘 맞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카펠이 생각하기에 샤넬은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되게 똑똑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치관도 잘 맞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샤넬도 카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발상은 좀 좋은 연인이긴 하지만 자신을 존중해주지도 않고 스폰서 느낌이 강했는데 카펠은 아니었거든요.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샤넬이 보이 카펠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진지한 만남이 시작되죠. 어느 날 카펠과 샤넬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가 그녀에게 말했죠. 넌 왜 옷 만들고 싶어? 그러자 샤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옷 입고 여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예쁘기만 한 옷은 싫더라고. 이 당시만 해도 여성들의 의상은 코르셋이 있는 불편한 옷만 있었거든요. 카펠은 웃었죠. 그래, 그게 너답다. 그렇게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고 카펠은 샤넬을 여자 그 이상으로 대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네 가게 열자. 너 이름으로. 어때? 샤넬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의 지지 덕분에 결국 1910년 파리의 캉봉거리 21번지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응원 덕분만은 아니었죠. 이 사업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해줬고 아이디어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코코 샤넬의 첫 브랜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샤넬 모드라는 이름의 이 가게는 원래 모자 가게였습니다. 고급스럽고 심플한 디자인의 모자를 선보이면서 빠르게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뒤에는 도빌 부티크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여기는 모자뿐만 아니라 여성용 캐주얼 옷을 판매했죠. 이 당시 코르셋에 묶여있던 여성 패션이었다고 했잖아요. 샤넬은 계속 이걸 바꾸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편한 니트 소재와 실용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이것도 대박이 난 겁니다. 이어서 캉봉거리 31번지에 더 큰 매장을 오픈했어요. 여긴 그녀의 작업실, 옷, 모자,
고객 응대 공간이 모두 모여있는 복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샤넬의 상징적인 본거지로 남아있다고 해요. 아무튼 이때의 샤넬은 일도 사랑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비극적인 소식이 찾아옵니다. 1919년 12월 22일, 오늘도 평범하게 출근을 한 샤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자신의 연인 카펠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차를 몰고 이동하던 중에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렇게만 들으면 카펠과 샤넬이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사랑한 건 맞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카펠은 결국 다른 귀족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샤넬은 이 사실을 알고 상처를 받았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의 죽음 이후 샤넬의 마음가짐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나는 사랑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곤 했죠.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며 사랑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 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이름을 세상에 남겨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계획한 건 바로 향수였어요. 1921년 러시아 출신 조항사 에르네스트 보를 만나 향수를 만듭니다. 주제는 강렬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죠. 그녀는 보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여성의 향기를 만들고 싶어요. 꽃밭이 아니라 진짜 여자를 떠올리게 하는 향이요. 보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북극 근처에서 경험했던 차갑고 순수한 공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장미와 자스민 그리고 알데하이드라는 인공 분자를 섞어서 이전까지 세상에 없던 향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는 1번부터 10번까지 샘플을 만들어서 샤넬에게 보여줬죠. 그녀는 향을 맡더니 망설임 없이 5번 샘플을 선택합니다. 5는 나에게 행운의 숫자예요. 5월 5일 날 컬렉션을 공개할 예정이니 이름은 넘버 5로 합시다. 정말 간단하게 향수 이름이 만들어졌죠. 다음으로는 병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당시 유행했던 화려한 병과는 다르게 향기 자체가 주인공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위스키 병의 영감을 받아 심플하고 투명한 사각형 병에 담아내기로 합니다. 외형으로부터 자유를 원했던 겁니다. 마치 그녀가 코르셋을 없앴던 것처럼요. 1921년 넘버5가 세상에 첫 선을 내보이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1930년대는 미국으로 진출하며 더 대중화되었고 1950년대는 마릴린 monroe의 대사로 우리나라까지 넘버5가 입소문을 탔죠. 잠잘 때 입는 건 샤넬 넘버5 한 방울 뿐이에요. 이 말 한마디로 이 향수는 전설이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광고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릴린 monroe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혹시 뭐 입고 자세요? 이렇게 가볍게 물었을 때 이 대답을 한 거래요. 당시로서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대담한 거죠. 정말 순수한 개인적인 발언이었고 샤넬 본사도 이 발언을 처음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향수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그녀의 연애사도 한층 더 화려해졌습니다. 1923년에 영국 웨스터민스터 공작 휴 리처드 그로베너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는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호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작은 그녀에게 청혼까지 했어요. 하지만 샤넬이 이를 거절합니다. 공작 부인이 되고 싶지 않고 코코 샤넬이고 싶다면서요. 이어서 샤넬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나치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1940년대 초반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할 때 그녀는 나치 독일과 복잡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살 연하였던 독일 외교관이자 스파이 딩클라게라는 남성과 파리 리츠 호텔에 머물면서 그를 통해 나치 고위층과도 연결되었다는 주장이었죠. 최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샤넬은 독일 정보기관과 협력을 해서 첩보 활동을 했으며 웨스터민스터 공작과의 인맥을 통해 영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나치는 전 세계적으로 전범 국가였고 프랑스는 점령당해 있었죠. 그래서 나치 독일과 협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요, 그녀가 나치와 협력한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향수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용해서 상표권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샤넬의 향수 판매권은 유대인 가문인 베르타인 가문이 가지고 있었는데 샤넬은 나치의 반유대 정책을 이용해서 이 판매권을 되찾으려 했다는 말이 있어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향수를 개발할 때 이 가문이 샤넬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신 이들의 회사가 샤넬 넘버5의 상표권과 수익 대부분을 갖기로 한 거죠. 샤넬은 향수 매출의 단 10%만 가져갔고 나머지
나머지는 베르트 하인 가문이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샤넬은 이 구조에 불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마침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나치는 반유대 정책을 펼쳤고 유대인 재산을 몰수하는 법령을 시행해요. 샤넬은 이 틈을 타서 베르트 하인 가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샤넬 향수 소유권을 박탈해달라 이렇게 나치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고 그녀가 베르트 하인 가문의 향수 사업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은 현재 역사적으로도 거의 확정된 사실이 되었죠. 하지만 이 가문에서는 이런 사태를 예측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리 회사의 소유권은 비유대인 사업가 이름으로 이전해 놨습니다. 결국 샤넬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게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다시 협상을 벌입니다. 결국 둘은 타협했고 향수 매출에서 더 많은 몫을 받게 되었죠. 베르트 하인 가문은 샤넬에게 막대한 현금을 지급하고 그녀가 경제적으로 평생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지금도 퍼퓸 샤넬은 베르트 하인 가문이 소유하고 있어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프랑스 사회는 독일 협력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파리 사회는 샤넬을 싸늘하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녀는 결국 스위스 로잔으로 떠나 약 10년간 조용히 살아갑니다. 이때 고급 호텔에서 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지만 대외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패션계에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크리스찬 디올이 내놓은 풍성한 스커트와 잘록한 허리를 강조한 스타일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죠. 샤넬은 완전 거부감이 들었어요. 내가 그 불편한 코르셋을 없앤 걸로 유행시켜놨는데 왜 또 여자들을 코르셋 속으로 몰아넣어? 이건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71살의 나이에 패션계에 전격 복귀합니다. 이게 그냥 들었을 때는 그렇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70대 그것도 논란이 많았던 과거를 가진 여성이 다시 무대에 서는 건 이례적이었거든요. 처음 돌아왔을 때 프랑스에서는 냉담한 반응이었지만 미국과 영국 시장이 그녀의 간결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재발견하면서 다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나 이때 트위드 수트, 골드 체인 핸드백, 깔끔한 플랫 슈즈 같은 이 아이템들이 대유행을 했죠. 1971년 1월 10일 일요일 아침 샤넬은 파리 리츠 호텔 스위트룸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향년 87세의 나이였어요. 샤넬은 마지막 순간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했고 자신의 브랜드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엄청 외로움을 느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늘 일에 몰두했지만 밤이면 리츠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라 해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고 사회적 기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죠. 남들이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시작할 용기인데 나치 협력자라는 치명적인 오명을 안았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게 있다면 도전하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완벽을 꿈꾸되 스스로를 사랑해라. 저는 이 말이 제일 와닿았는데요. 그녀는 디테일에 집착할 정도로 완벽을 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짜 아름다움은 남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일깨워주죠. 사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살아가다 보면 까먹을 때가 많아요. 현실에 부딪히니까요. 하지만 오늘 샤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면 한층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코코 샤넬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